무선통신공학 기출문제 문제풀이입니다. 자, 무선통신공학개론 기출문제 2006년도 국가직 9급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중 발생하는 오류 검출을 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은 이와 같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검출도 하고 정정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코딩을 갖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소스 코딩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채널 코딩이 존재하게 됩니다. 채널 코딩. 자, 소스 코딩은 목적이 압축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채널 코딩은 우리가 에러를 갖다가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널 코딩에서는 어떤 압축된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잉여 코드를 갖다가 추가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채널 코딩을 하게 되면 잉여 코드를 추가시킴으로써 정보, 즉 데이터량이 증가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량이 증가한다. 자, 하지만 데이터량이 증가하더라도 에러를 갖다가 검출을 하고 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수신에 좋은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조다 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주파수 성분을 높은 주파수의 성분으로 같이 변환하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변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채널 코딩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러를 갖다가 검출하고 정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소스 코딩은 아까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압축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소스 코딩이 바로 PCM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즉 임의의 사용자가 임의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없도록 우리 같이 정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오류를 갖다가 검출 정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곧 채널 코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채널 코딩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FEC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신에서는 바로 순방향 에러 정정 코드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후진 에러 정보를 갖다가 정정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ARQ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BCH라든가 해밍 코드. 자, 이런 코드들이 바로 FEC 코드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더에서 펄스가 발사된 후에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 2ms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레이더에서 목표물까지 거리를 킬로미터로 표현을 하고 전파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레이더의 측정은 레이더는 우리가 팔을 갖다가 발사해서 어떤 물체를 통해서 즉 우리가 감지하려고 하는 물체를 통해서 다시 반사돼 가지고 결국은 이 반사파를 수신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죠. 거리를 갖다가 측정한다. 즉, 이 얘기는 결국은
그 거리만큼 D만큼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파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는 2배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이와 같이 시간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바꿔야 되죠. 그래서 EL은 VT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리는 2분의 1의 VT로 같이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파의 속도를 우리는 이제 V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자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미분지 1로서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입실론 제로 미우 제로분의 1로 나타날 수 있겠고, 자, 이 부분은 빛의 속도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2분의 1 C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요건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2ms니까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5에다가 2분의 5에 관련된 식으로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5 곱하기 10의 5승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갖다가 우리는 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좀 6이었죠. 5가 아니라 6. 그래서 이 부분이 3입니다. 3. 자, 그래서 이 부분은 300km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연산을 갖다가 잘못했어요. 3 곱하기 2가 6이고, 그래서 2 약분하니까 3이 돼서 300km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 왕복 거리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역폭이 15kHz인 정보 신호의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가 되도록 FM 변조를 했을 때 변조 신호에 대한 대역폭을 갖다가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슨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시킨다. 칼슨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죠. 자, 칼슨의 법칙에서 대역폭을 갖다가 구할 때는, 자, 2배의 델타 F 플러스 정보신호의 최대 주파수인 FM을 갖다가 곱하게 되고, 편의가 75kHz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5kHz의 최대 주파수 값을 갖다가 갖겠죠. 자,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90kHz가 되기 때문에 이건 대역폭은 180kHz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변조 지수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배의 같이 MF 플러스 1의 FM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조 지수 MF는 또는 베타 F로도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FM 분지 델타 F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델타 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파수 감도계수에다가 정보신호의 최대 진폭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델타 F를 최대 주파수 편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F를 우리는 최대 주파수 편이다. 주파수 편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식이 여러분들 FM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PM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PM에서 델타 F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KP의 AM에다가 최대 주파수를 곱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파수에 따라서 최대 주파수 편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PM이죠. 자, 그런데 FM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주파수 감도계수에다가 정보신호의 최대값, 진폭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파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PM과 FM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셀룰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셀룰라 통신 시스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셀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셀룰라 통신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동 통신의 기본이다. 이동 통신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셀이라고 하는 이 셀룰라 통신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셀의 크기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셀룰라 통신을 함으로써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죠. 자, 주파수를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채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채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셀과 셀 사이에 우리는 채널 전환을 해줘야 된다. 채널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핸드오프다라고 하죠. 핸드오프 또는 핸드오버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오버로도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고, 그다음 소프터 핸드오프가 있고, 하드 핸드오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터는 섹터와 섹터 사이에, 섹터하고 섹터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 핸드오프하고 하드 핸드오프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셀과 셀 사이에 우리가 채널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 핸드오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CDM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룰라 통신을 하게 되면 이기동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다음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맞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사용 계수값, 여기서 주파수 재사용 계수값이 있는데 이 계수값이 작을수록 재사용률이 좋은 거죠. 재사용률이 좋다. 그래서 작을수록 재사용률이 좋다. 자, 작을수록 핸드오프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위치를 추적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는 서로가 위치를 알려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기술도 이용할 수 있죠. 셀 반경을 크게 함으로써 사용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셀 용량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사용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용량은 채널 수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 간을 이동하는 단말기에 끊김없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핸드오프를 할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서 단말기에 끊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소프트 핸드오프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프트 핸드오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CDMA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채널 전환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셀 반경을 작게 하면 핸드오프가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채널 사용자 용량, 채널 수를 결국은 작게 하면 증가하고요, 크게 하면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파수 대역과 우리나라의 활용 분야가 잘못된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부터 시작해서 LF, 그다음에 MF, HF, VHF, UHF, SHF, EHF,
다음에 THF 뭐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역은 바로 UHF 대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300MHz에서 3GHz 사이에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이동통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5G하고 6G로 가면서 더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VHF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0MHz에서 300MHz 사이에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파방송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중파방송이다라고 한다면 MF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AM에 관련된 방송을 갖다 할 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대역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양에 관련된 것, 즉 바닷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쓰고 있죠. 보통 이제 300에서 3000km 나타난 그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대역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자, MF 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0에서 30kHz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요약한 것이 다음 표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대역명을 쓰고 있는 이 대역명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되냐면, 결국은 파장의 기지, 파장의 길이로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장파다 그러면 파장이 길다, 중간이다, 짧다, 대단히 짧다, 더 짧다, 이런 식으로서 계속 파장의 길이를 갖다가 대역명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ELF하고 VF, VLF 여기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선박 쪽이라든가 바다 해양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장파보다 더 파장의 길이가 긴 그런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성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SHV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에 관련된 부분도 SHV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V라든가 FM 방송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VH 대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현재 UHF 대역도 이용하고 있고 SHF 대역도 이용하고 있죠. 자, 처음에는 이제 UH 대역에서 주로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5G로 가면서 점점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F, 로우 프리퀀시 부분은 결국 TV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선박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선박용으로서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 자, VHF, FM 방송, AM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MF 대역을 갖다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중파 방송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동통신은 UHF 대역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SH 대역도 이용하고 있고, 위성통신은 대부분 SH 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대역에 대한 기호하고 주파수는 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파장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장 구하는 공식은 F분의 V로 계산하게 되는데, 자유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이 F분의 C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전파의 속도를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 전파의 속도. 그래서 앞에서 전파의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파장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비유전율의 루트의 역수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즉,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점점점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서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에서 FDD와 TDD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듀플렉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말기가 있으면 이 단말기를 통해서 두 개로 분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같이 송신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는 수신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말기로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를 갖다 분리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두 개를 갖다 분리하는 방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법이라든가 초기에는 FDD만 이용했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즉 주파수를 갖다가 서로 대역을 갖다 다르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최근에는 이 FDD 말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두 개를 분할해서 TDD, 즉 시간을 갖다가 분할해서 송신과 수신을 갖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두 개의 하이브리드로 이용을 좀 하게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하게 돼서, 즉 FDD도 이용하고 있고 TDD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수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의 기지국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파가 이같이 올라갈 때를 갖다 우리는 상향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파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때를 갖다 우리는 하향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상향과 하향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하향 링크, 상향 링크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방이 이유 갖다 또 다른 말이죠. 순방향이다.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올 때를 우리는 순방향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거 갖다 우리는 역방향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것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링크, 역방향 링크, 상향 링크, 하향 링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방식을 갖다가 이용을 좀 하게 되는데, 즉 송수신 간의 분리를 이용해서 이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FDD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분할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송신과 어떤 수신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TDD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다가 분할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에 보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보호 시간이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DD는 기지국의 송수신 주파수 채널을 갖다가 분리하지 않는다.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F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의 주파수 대역을 비대칭으로 설계한다. 자, 비대칭으로 설계한다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칭으로서 전송하는데 유리한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비대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역폭이 서로 같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것은 상향과 하향에 대한 여기 있는 대역을 대역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대역 투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있는 상향과 하향에 대한 주파수 대역이 서로 같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대칭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T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간 보호 주파수 대역을 갖다 필요하므로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 보호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FDD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대칭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썼었죠. TDD는 송수신 간에 시각을 동기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동기화를 갖다가 시키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으로 우리가 TDD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특성들을 여기서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부분은 바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그러면 FDD하고 TDD 간에 서로 특성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는 서로 주파수 다른 대역을 갖다 이용하게 되고요. 가드밴드, 즉 보호 대역이 필요하게 되고, 대칭적인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게 되고, 음성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DMA, GSM, BCS, WCDM 등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TDD 같은 경우는 상향과 하향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드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파수 사용 효율이 FDD보다는 좋다.
인터넷 같은 비대칭 데이터 통신에 유리하게 되고 전송 서비스,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주로 많이 활용한 것이 바로 TDD 방식이고 와이파이라든가 YMAX, Y브루 등에서 TDD 방식을 갖다가 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DD에서는 보통 비대칭을 갖다 주로 많이 쓰고 있고 FDD에서는 대칭 방식을 갖다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상 속도가 2 곱하기 10의 8승인 무손실 전송 선로의 단위 길이당 등가 인덕턴스가 1마이크로 헨리 퍼 메다일 때 단위 길이당 등가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무손실 전송 선로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자, 본래 이제 R이 있었는데 L과 같이 C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R이 있었고, 그런데 무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은 0이고, 또 여기가 또 G가 있었죠. G가 있었는데 무손실이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L과 C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특성 임턴스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원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분 1과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같이 특성 임턴스를 나타냈었는데 무손실이기 때문에 R과 G가 0이니까 결국은 루트 C분의 L이라는 이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L과 C에 의해서 특성 임턴스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전송 속도를 갖다가 보기에는 무손실일 때 루트 LC분의 1로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이 속도를 갖다 우리는 위상 속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위상 속도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2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이런 값을 갖다가 갖기 때문에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LC분의 1이 결국은 2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C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죠. 자, 2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L을 갖다 곱한 다음에 우리가 C 값을 얻게 되면 1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L 값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L 값이 1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200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C 값을 계산한 결과가 200분의 1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생각했던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같이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자, 2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승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8승 하나 나타나기 때문에 10승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200이 아니라 결국은 4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이런 값을 갖다가 갖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4분의 1이 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 자, 이 부분은 0.25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기 때문에 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25 피코페럿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갖다가 양쪽에 했을 때 제곱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취해서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손실일 때의 특성 임턴스 값과 그 다음에 위상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 묻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RLC에 대한 부분은 항상 단위 길이당으로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R 같은 경우는 단위가 옴포어메다 이런 식으로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무선 이동통신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실을 갖다가 얘기할 때 경로 손실 갖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력을 갖다가 구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람다분의 2파이 D의 전체 제곱으로 4파이 D죠. 2파이 D가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수신 전력을 갖다가 구할 때는 결국은 경로순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 제곱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 얘기할 때는 이거에 대한 역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역수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제가 얘기했네요. 반대로. 자, 어떻게 반대로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서로 반대로 제가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이 손실에 해당되고 있고, 이것은 수신 전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손실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냐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특성. 전력을 갖다 나타낼 때는 파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손실과 전력을 갖다가 표현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자, 이와 같은 손실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LOS, 즉, 가시거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가시거리를 통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나게 되는 거지, 반사파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손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사이의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요. 건물이나 터널 등으로 인한 전파 음영정에서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방금 전에 이와 같이 무선통신 환경에서 우리가 경로 손실 얘기할 때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동통신을 하다 보게 되면 건물이나 터널 등에 의한 음영지역, 즉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라이시안 패딩은 레일레이 패딩보다는 LOS 신호에 더 강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그래서 각각의 패딩을 갖다가 얘기할 때, 레일레이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 지역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시안 패딩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가시거리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말기가 고속으로 이동할수록 시불변해진다라고 하냐, 시변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플러 주파수에 의해서 결국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 그래서 도플러 주파수에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이 참고식을 갖다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주파수 편의가 이루어진다. 즉 어떤 신호를 갖다가 내가 수신된 주파수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자, 이 대역이 수신 주파수 대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속도가 따라서 이와 같이 편의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편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발생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약간 편의가 일어나서 페이딩이 발생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편의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동 속도하고 연관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용 주파수하고의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 즉 결국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기 때문에 편의는 커지게 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편의는 작아지게 되는 그런 특성도 같이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렐레이 패딩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건물에 관련된 부분에다 환경을 갖다 적용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LOS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라이시안에 관련된 부분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레이 패딩과 라이시안 패딩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레일레이 패딩에 관련된 부분과 라이시안 패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레일레이는 건물의 위주로서 채널 갖다 환경을 얘기하게 되고, 라이시안 패딩은 우리가 직접 팔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채널 갖다가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증폭기가 15mW이고, 입력 잡음이 0.3mW, 출력 신호가 240mW이고, 출력이 48mW일 때, 잡음 지수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잡음 지수를 갖다가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이 아니라 반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의 SMB 분지, 자, 입력의 SMB로서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dB로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보게 되면 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저분 전력과, 입력 전력과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입력이, 신호가 15mW. 자, 그 다음에 잡음의 0.3 mW. 이렇게 돼 있죠. 출력이 240mW. 자, 그 다음에 잡음이 48mW. 이와 같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미리 다 없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5분의 50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10이라는 값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dB로 표현을 할 때요. dB로 표현할 때 바로 잡음 지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거는 보통 dB로 표현하게 되는데 10노고냐 20노고냐 혼동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력으로 정의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dB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10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바로 10dB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잡음 지수에 관련된 부분 dB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잡음 개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입력분의 출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출력분의 입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비에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통과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잡음이 이제 있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의 SMB하고 출력의 SMB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시스템에 노이즈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출력 쪽에서 SMB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키우더라도 잡음까지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은 입력 SMB하고 출력 SMB를 보게 되면 입력 SMB가 크게 되고 출력 SMB가 작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F = 1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D로 따지면 0dB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1일 때는 결국은 시스템에 잡음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보인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양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양자화 얘기가 나와서 양자화는 양자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자화를 기준으로 해서 양자화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양자화를 하면 결국은 했으면 우리는 디지털 신호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디지털 신호.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 갖다 구분하는 방법은 양자화의 유무. 자, 여기서는 양자화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양자화를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화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6dB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6dB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양자화 잡음에 대한 SMB를 갖다가 계산할 때 여기서 6n 플러스 1.8 dB로서 우리가 비트 하나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은 6dB씩 증가한다는 것이 이거 SMB에 대한 dB입니다. 이것이 바로 6dB 법칙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자화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압축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균일 양자화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균일 양자화를 하면 이 특성은 결국은 비균일 양자화가 되죠. 비균일 양자화가 된다. 자, 그러면 균일 양자하고 비균일 양자의 차이점은 뭐냐? SMB가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는 이유가 SMB를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고, 압축은 송신단에 해당되고 있는 거고 수신단에서는 신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A법칙, 북미에서 U법칙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의 크기에 따라서도 결국은 잡음을 우리가 스텝 수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면 SMB가 좋아진다라는 것도 같이 겸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스텝을 갖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화된 신호
아날로그 레벨 값을 유한한 신호 디지털 레벨 값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우리는 양자화다. 비균일 양자화는 균일 양자화에 비해서 특정 구간을 갖다가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특정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레벨이 낮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와 같이 스텝을 갖다 하게 되고 높은 레벨일수록 증가시키는 이런 특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 레벨이 낮은 부분을 갖다가 스텝을 크기를 작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일 양자에서 양자 레벨이 할당되는 이 진부가 1비트 증가하게 되면 신호대 잡음비, 양자 잡음비는 약 3dB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6dB가 개선된다라는 얘기 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우 법칙과 A 법칙은 이용하게 되면 이는 비균일 양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미우 값과 A 값에 관련된 255를 이용하나요? 87.5인가? 이렇게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우하고 A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비균일 양자와 특성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1비트를 갖다 증가시키게 되면 3dB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6dB 법칙을 통해서 6dB가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AWGN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 써보죠. 각각의 특성을 갖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신호에다가 결국은 잡음이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으로서 부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에다가 잡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어댑티브라는 그런 특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W다, 화이트다라는 얘기 해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A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화이트다. 자, 화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영역을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밀도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모든 부분이 앞으로 평탄해 보인다, 똑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백색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자, 이 부분은 바로 주파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가우시안. 가우시안이라는 부분은 시간 영역에서 어떤 진폭의 특성을 갖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다가 갖는다.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 즉, 여기서 평균값은 바로 0이라는 소리죠. 평균값은 0이고, 이걸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이 바로 G의 특성입니다. 그와 같은 잡음이다. 이런 얘기죠. 노이즈는 잡음을 갖다가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혼동되는 부분이, 만약에 역부리의 변화를 하게 되면 바로 델타 함수가 아닙니까?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임펄스 함수도요, 결국은 이와 같은 특성을 폭을 갖다가 상당히 적게 한다면 임펄스 함수로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하고 가우시안 분포의 특성과 서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신호 성분과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져서죠. 자, 잘못됐습니다. 진폭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갖다가 갖고 평균값은 0이고 모든 주파수 덱에서 일정한 전력 스펙 밀도를 갖다가 보인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WGN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전자파의 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자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전자파. 전자파면 첫 번째 TM파다. TM파다. 즉 전개와 자개가 모두 진행 방향에 횡으로 존재한다. 진행 방향을 제대로 한다면 전개가 나타나고 있는 성분과 자개가 나타나는 성분이 결국은 모두 다 진행 방향에 횡으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팅 벡터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포인팅 전력을 얘기하게 되면 E 크로스 프로덕트 H로 같이 표현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개하고 자개 성분의 방향을 갖다가 알 수 있겠고 크기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TEM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횡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횡파다. 횡파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어떤 소리냐면 여기서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전개 성분과 자개 성분이 항상 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이쪽으로 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항상 진행 방향 횡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파는 횡파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균일 평면파다. 균일 평면파다. 이런 표현을 쓰기죠. 균일 평면파라는 얘기는 결국은 면으로 존재한다. 즉 어떤 면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Z방향에 따라서 전개 성분에 대한 면과 자개 성분에 대한 면으로 같이 횡의 면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전개 성분과 자개 성분은 항상 위상이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균일 평면파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파는 TEM파, 횡파, 균일 평면파 이런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직진성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낮은 주파수하고 높은 주파수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굴절률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비이전율의 루트식으로 이같이 좀 표현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비이전율과 굴절률과의 관계. 자, 이것은 내가 굴절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굴절률은 비이전율의 역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파를 갖다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 특성들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투과할 때 굴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가 당연히 굴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하게 되고요.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죠. 어떤 경계면에서 파가 이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같이 굴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빛과 달리 직진선 혹은 지향선을 갖다가 갖지 않는다. 자, 빛과 달리 직선선과 지향선, 즉 빛도 전자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선과 지향성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갖지 않고 있다가 아니라 전개와 자개 성분은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 성분이 모두 존재하는 부분이죠. 빛에서도 약간 존재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EM파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하게 되냐면 진행 방향에 대한 전개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 진행 방향에 대한 자개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지 전개와 자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단지 여기에 대한 횡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전개하고 자개가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알 필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송신 전력이 마이너스 10dB이고 마이크로파 신호를 갖다 전송할 경우 송수신 안테나 이득이 각각 10dB, 경로 손실이 30dB일 때 수신 전력을 갖다가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신 전력을 갖다가 구할 때 먼저 dB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송신 전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dB. 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나타내고 있죠. 기본 단위, 기준인 단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송수신 안테나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 됩니다. 10dB. 이것은 상대 이득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죠. 송신 전력과 송신 안테나하고 수신 안테나 이득이 상대 이득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경로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고 마이너스 30dB가 된다. 이와 같이 얘기 좀 하게 되죠. 자,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 하면 20에다가 결국은 40이니까 마이너스 20dB가 아니라 20dB M 값을 갖다가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이 단위를 뒤에 부분이 따라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 송신 전력이 마이너스 10dB 때는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같이 우리가 계산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 오늘 와트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0은 dBm이죠. 자, 절대 이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10로그에, 자, 기존이 dBm이기 때문에 1mW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수신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0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로그에 1mW 번지 PR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로그를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지수를 갖다 취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자, 1mW 번지 PR로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PR 수신 전력은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자, 1mW를 갖다가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0.01 바로 mW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마이너스는 왜 붙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왜 붙이고 상대이득과 절대이득과의 관계를 통해서 DB를 계산할 때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위성통신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큰 특성이 한번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회선 구성과 접속, 그다음에 광역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다. 그 다음에 재해도 지구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위성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한번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통신은 일반적인 정지 위성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접속 용이성,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복수 지점에 동시에 수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선 구성의 융통성, 유한한 회선이 설정 가능하고 구성이 용이하다. 광역성, 소수 위성으로 넓은 영역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광대역성,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좀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틀린 것과 맞는 걸 갖다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주파수 광대역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파수가 넓은 대역을 갖다가 이용했다는 것은 대역이 넓다는 얘기는 결국은 속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소수의 위성으로 넓은 지역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광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넓은 지역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극지방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통신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선 구성 융통성, 유한한 회선의 설정이 가능하다. 자, 결국은 내가 채널을 갖다가 추가만 하면 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고 구성이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지역으로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접속 용이성. 자, 접속 용이성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영역성하고는 좀 혼동이 된다라는 얘기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복수 지점에 동시에, 복수 지점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통신을 갖다가 할 때, 어떤 식으로 통신을 갖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죠. 접속이라는 부분과 수신이라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잘못된 내용과, 여기 있는, 수신이라고 하는 부분, 서비스 영역을 갖다가 광역화시키는 것이지, 접속의 용이성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이 내용은 모두 다 맞아요. 하지만 접속의 용이성이라는 것과 자, 여기서는 회선 구성의 융통성이라는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그런 특성이다. 그래서 접속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속을 좀 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성, 즉 전력 성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바로 1번에서 잘못된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그래서 한번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지역의 광대역성.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1번이 바로 서비스 지역에 대한 광대역성을 갖다가 뜻하게 되고요. 동보성, 다원 접속성. 여러 가지 흩어진 수신 대상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갖다 동시에 우리가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그래서 동보성하고 여기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광대역이고 동일 정보를 복수점에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동보성에 해당되고 있다. 다원 접속성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해 재해성, 우주 공간의 중계점을 우리가 지나지 않고 풍수라든가 지진, 풍수의 지진에 대해서 영향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 자, 위성을 입장에서는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구국 입장에서는 받는 그런 특성이에요. 통신망 설정은 지구국을 설치한 것만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통신을 갖다가 설정이 가능하다. 통신거리에 대한 결제성, 유지비하고 설치비와 통신관계는 관계없기 때문에 지상 멀리서도 지상 방식보다는 더 경제적인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보죠.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항상 위성이라든가 무선이라는 개념은 보안성이 문제다는 얘기죠. 항상 비밀 확보를 갖다 통해서 암호화 보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무선 통신에서는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이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동부성, 광대역 서비스 관련된 부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의 용이성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정지 위성에서 지구로 보내는 신호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국으로 보내는 신호의 감소가 심해진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기지국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위성을 통해서 각각의 신호를 갖다가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영향을 갖다 받는 것은 이 대기권하고 전리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과 전리층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성과 지구국과의 관계. 지구국이라고 하죠. 지구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감소가 심해지겠죠. 자유공간 손실에 의한 그런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에 관련된 영향도 굴절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층에 대한 영향도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기가 건조하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조할 경우에는 굴절이나 반사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쇄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릴 때 이런 경우에는 대기에 건조하지 않고 습한 부분입니다. 근데 습할 때 감쇄가 심해지는 것이지 건조할 때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신호의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타냈던 경로 손실에 관련된 걸 갖다 보게 되면 경로 손실은 람다분의 2파이다. 4파이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경로 손실 갖다 보게 되면 자, 이같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주파수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감쇄가 심해진다. 즉,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파장이 짧기 때문에 빗방울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가 있어서 감쇄가 심해진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각이라는 부분은 지구국과 위성과의 안각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그림을 갖다 표현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이 이제 안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각이 작을수록 우리가 감쇄가 좀 심해지는 그런 특성이고요. 평탄한 부분일 때는 어떻게 돼요? 평탄한 부분일 때는 결국은 제대로 수신할 수 있지만 안각이 이같이 작을 때 결국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받는 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각이 작을수록 결국은 감쇄는 심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여기에 건조할 때는 우리가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 안각에 관련된 부분하고 서로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각과 방위각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현재 여기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쪽 면을 갖다 보게 되면 이거 갖다 우리는 방위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쪽에서 수직면으로 우리가 변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는 안각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 문제를 갖다가 확인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민간용 GPS에 사용될 때 위치에 특정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르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GPS는 중궤도용이다. 정지궤도용이 아니라 중궤도용 위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위성들의 자,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른 것만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위성에 근접한 배치 형태, 위성들을 갖다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대기층에 대한 전파에 의해서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성의 제한적인 선택 사용, 내가 어느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한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같이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디퍼런셔널 GPS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보정을 갖다가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차를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차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해당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기억, 니은, 리을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죠. GPS는 4개의 위성을 갖다가 통해서 위치를 갖다가 측정을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각형 측정 방법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GPS 부분은 항법 시스템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오차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위성이 바로 DGPS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PS 오차는 대략 30메가 내외로 이용하기 때문에 DGPS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1메가 내외로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S에 대한 민간용 GPS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측정할 때 이와 같은 그런 특성들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이죠. 정보 신호가 주어졌을 때 양쪽에 DSB TC를 갖다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트랜스미티드 캐리어다. 즉, 캐리어를 갖다가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DSB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DSB LC라는 부분과 DSB SC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TC라고 하는 것은 DSB TC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LC에 해당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LC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정보신을 갖다가 반응파 진폭에 더하는 것과 반응파 진폭에 곱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조한 신호가 다음과 같이 반응파의 진폭에 더해져서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 효율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전력 효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전력 효율을 갖다가 나타낼 때는 전체적인 전력 AM 전력 분지,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LSB가 있고 그다음에 USB가 있는 이런 형태의 합으로서 정보신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PC에다가 자, 1 플러스 2분의 1의 M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PC에다가 자, 2분의 1의 M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정리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C, 여기 PC 없어지게 되고 2분의 1도 이같이 양변에 2를 갖다가 각각 곱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2 플러스 MA의 제곱분지 2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특성을 갖다 보게 되냐면 정보신호의 특성을 갖다 보게 되면 여기에 진폭이 1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폭이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진폭을 통해서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곧 MA, 즉 변조 지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변조 지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을 통해 가지고 나타낼 때 여기서 이 값이 진폭이 1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꼭 변조 지수가 되고,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MA 대신에 결국은 2분의 1의 제곱을 갖다가 같이 적용해서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갖다 보게 되면 0.111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은 효율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이 부분은 FC 반응파 주파수, 자, FM 정보 신호 주파수. 자, 반드시 FC가 이와 같은 조건, FM보다는 훨씬 커야 된다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QPSK 변조 방식에서 통신의 비트 에러율이 10-6승이다. 데이터 전송률이 200Mbps일 때 매 초당 발생하고 있는 평균 비트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비트 에러율이 10-6승이고, 자, 초당 발생하는 평균 비트 값이다. 자, 그럼 초당 얼마가 발생했냐면 바로 200메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6승이 비트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초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발생하는 부분 없애게 되면 결국은 200이라는 값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매 초당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자체 데이터 전송률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비트에 대한 평균값을 갖다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죠. 위상의 연속성은 언제나 유지하는 위상의 연속이다. 자, 그래서 위상의 연속을 갖다 하게 되면 FSK부터 시작하죠. FSK에서 위상의 연속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CP-FSK 방식을 갖다 개발했고요. 이거 갖다 좀 더 최소의 위상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 바로 MSK를 갖다가 개발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특성이 대화폭이 넓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스펙트럼 특성을 갖다가 보게 되면 MSK는 주엽이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앞에다가 가우시안 필터를 갖다가 적용시키게 되면 GMSK 신호가 나오게 된다. 즉, 우리가 여기서 나타냈던 H하고는 변조 지수를 이쪽으로 왔을 때 최소를 하기 위해서 0.5를 갖다가 적용시키게 되면 위상이 최소의 위상 차를 갖다가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위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MSK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상의 연속성은 바로 이와 같은 계열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PSK나 QPSK 관련된 부분은 위상을 갖다 연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결국 위상의 차를 이용해서 위상의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 그런 특성이었는데, 위상을 연속성을 이용해서 QPSK 방식을 갖다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PSK 방식을 갖다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성파의 주파수가 2GHz LTE 단말기의 안테나에 비해서 주파수가 3.6GHz 반성파를 오지 단말기 안테나의 길이는 바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LTE 및 OG 모두 4분의 1 람다 파장을 갖다 사용한다고 가정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GHz일 때 단말기 안테나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 람다를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파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파장을 갖다가 계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은 값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3.6GHz도 똑같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단말기 길이를 갖다가 비율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관련된 식을 갖다가 이용을 좀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게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4분의 1 람다 부분이기 때문에 주파수 값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성들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갖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성, 즉 여기 보게 되면 주파수가 높을 때에 비해서 낮을 때의 주파수의 길이를 갖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은 주파수가 낮을 때를 갖다가 기준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파장을 갖다가 구할 때는 F분의 같이 V로 구하기 때문에 파장의 B, 높은 주파수의 파장의 B, 자,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기준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2기가가 되겠고요. 자, 높은 주파수는 3.6기가다. 이거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모두 다 뭐에서 발생되고 있냐면 길이는 사고랑 다 똑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파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주파수의 반비례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 따라서 3.6분지 바로 2 이렇게 해도 바로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 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하고 2 관련된 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해서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기 편하게 20, 36으로 하게 되면 4로 약분하게 되면 5, 9, 5, 45에서 9분의 5가 나온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길이를 통해서 안테나 길이를 갖다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길이 B는 바로 이와 같이 주파수하고만 연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에 반대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3.6기가 2기가를 갖다가 계산해서 그 B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니까 9.5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선 공학개론 2022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